벌써 중간고사 볼 시간이 됐네요. 다음 주에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좀 큰 강의실로 옮겨서 큰 강의실에서 시험 볼 생각이고요. 근데 큰 강의실이 없으면 저녁 때, 예, 월요일 저녁 때,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시간 혹은 저녁 시간 맞춰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있어서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두 개 버전으로 내줄게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익숙하면 한국말로 보고 영어가 익숙하면 영어로 보고 그리고 시험 범위는 오늘 아니 요번 주 배운 것까지 할 겁니다. 요번 지난 두 주 동안 컨피던스 인터벌을 했거든요. 보통 저가 한 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남아서 두 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할 거는 테스팅이라는 거고요. 테스팅은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건데 일종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프로시저인데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그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 사실 조금 하나 조금 아이디어만 조금 이제 잘 조정하면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이니까 예,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는 컨피던스 인터벌까지고요. 중간고사 관련돼서 질문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데 A4 용지 한 장에 치팅 킷을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안 가져와도 돼요. 안 가져와도 되는데 저는 워낙 외우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식들을 써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예, 앞뒤로 하고 반으로 쪼개서 쓸 수 있으면 거기다 또 쪼개서 써도 돼요. 전에 보니까 아주 깨알같이 써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 오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오픈 구글 해서 시험을 봤는데 챗GPT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오픈 구글 할 적에는 코딩도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챗GPT 때문에 모든 게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손으로 시험을 봐요. 그리고 테이블은 저가 주지 않을 거고요. CDF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N이면 이거 노멀 CDF입니다. 제가 테이블은 안 줄 거고요. 그냥 노멀 CDF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테이블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예. 시험이 어떤 형식인지. 시험이 어떤 형식인지 제가 챗GPT한테 물어서 여기 뒤에 보면 이 엑서사이즈가 있거든요. 이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챗GPT가 저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아마 샘플링도 아마 저가 챗GPT 이용해서 여기 요 엑서사이즈 다는 아니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아주 눈곱만큼 있고 대부분 챗GPT가 만든 엑서사이즈예요. 근데 챗GPT가 만든 엑서사이즈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그런데 뭐 그 정도면 기본적인 컨셉을 체킹하는 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제가 보기엔 어, 챗GPT랑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저도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참조를 할 거니까. 그리고 아마 여기 챕터 1, 2, 3 있는데 1, 2, 3는 그냥 거의 교양 수준의 내용들이어서 뭐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을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챕터 4, 5, 6, 7을 주로 보시면 될 거고요. 1, 2, 3는 낸다면 교양 수준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챗GPT 때문에 좀 말이 많던데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어, 그 책 같은 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챗GPT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한다고 그러면 챗GPT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그 대답이 100% 좋은 답은 아니지만 한 8, 90점짜리 답은 되거든요. 그러면 그 8, 90점짜리 답을 보고 계속해서 물어보면 서로 대답하고 그러면서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해도가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책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책은 한번 내가 질문이 있으면 그걸 찾는데 어떤 때는 3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챗GPT는 금방금방 리스폰스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답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7, 80% 정답만 돼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예, 짧은 시간 동안에 90% 이상의 이해도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챗GPT의 찬성론자. 그리고 이 강의 노트의 대부분도 다 챗GPT가 쓴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또 질문 있어요? 계산기 안 써요. 계산기 안 써요. 증명이나 이런 우리 증명한 거 있나요? 계산은 했는데, 증명은 안 했지만, 계산은, 뭐, 예를 들어서, 뭐, MLE로부터 뭘 계산해라,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필론 델타를 써서 뭐 증명하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과목에서. 그죠? 예. 7까지. 예. 요번 주에 저 챕터 7을 끝낼 거예요. 아, 질문, 됐나요? 또 질문 있어요? 예. 예? 프린트하고 싶으면 프린트해도 돼요. A4 용지 한 장이면 돼요. 한 장. 또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출석 관련돼서 지난주에 빠졌죠? 요거 보시고 요거 2개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이 하나인가밖에 안 달려있는데 이거는 새로 찍은 겁니다. 이게 제가
그 녹화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니까 딱히 맞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예, 요거는 새로 찍은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그냥 저 혼자 노트북 하고 얘기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출결은 여기에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 지난번에 한 번 요것도 있었나요? 하나 또 있었죠. 그 출결을 보고 저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 있어요? 네. 강의 노트 제가 보기에는 주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노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이 없으면 질문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하면 뭐라 그럴까? 그쪽 방향의 어떤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챗GPT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물어봐도 얘는 짜증을 안 내. 그래서 저는 챗GPT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질문을 하다가 질문하는 사람이 짜증이 나. 책을 찾다 보면. 근데 근데 예. 그리고 저도 강의 노트를 읽어봤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그 자기가 어떤 거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면서 요거가 무슨 뜻일까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관점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또 질문 있어요? 근데 통계 시험 문제들이 보통 기계적으로 좀 프로시저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싫어하긴 하는데 새로운 타입의 문제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가르친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딥하게 물어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테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스팅 요게 사실 여기 지금 보면 딱 이 세 개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컨피던스 인터벌, 테스팅 하이퍼시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거고요. 하이퍼시스 테스팅도 동일합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컨피던스 인터벌은 우리가 어떤 샘플을 통해서 파라메터를 에스티메이트 했는데 그 파라메터를 에스티메이트한 그 프로시저가 에 대해서 얼마나 컨피던스가 있느냐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하이퍼시스 테스팅은 샘플링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파라메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디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은 뭐냐?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심플하게 뮤라는 게 있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X바로 에스티메이트 해요.
왜냐하면 이게 MLE가 주는 어떤 상황 하에서 MLE가 X바고요. 그리고 보면 X바가 언바이어스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X바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콜렉트를 하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로부터 X바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게 뮤에 대한 리즈너블 에스티메이터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얼만큼 잘 에스티메이트 됐느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을 봐요.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면 95%라고 그러면 시그마 뭐를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X바를가 얼만큼 컨피던트하게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했느냐 그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터벌이 작으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X바를 에스티메이트 했다는 얘기고요. 컨피던스 인터벌이 크다는 얘기는 대충 우리가 X바를 에스티메이트 했다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컨피던스 인터벌이고요. 테스팅은 다른 얘기예요. 테스팅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뮤가 3.7이다. 그 사람들이 보통 오케이. 테스팅 얘기하기 전에 테스팅이 뭘 얘기하나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 테스팅 얘기할 때 저는 맨날 드는 이그잼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도 같은데 이거 얘기해 볼까요? 포드 자동차 아시죠? 예? 브론코스인가? 예.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2021년도에 나왔다고 그러네요. 요새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유차 우리나라에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차 본 적 있어요? 차에 관심이 없나? 요게 포드 자동차의 베스트셀러 라인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로 보면은 소나타 현대차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소나타인데 요새 단종이 된 것 같은데 포드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 차종 브랜드 그러니까 브론코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됐는데 단종된 이유가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단종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단종이 됐냐면 이 사람 아나?
몰라요? 오제이 심슨? 아, 모를 거예요, 아마. 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뽑아라 그러면 탑 5 안에 들 겁니다. 탑 5 안에 드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월요일 저녁에 미식 축구 경기하는 거 그게 항상 탑 5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해설하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풋볼 선수였고, 예. 근데 이 사람이 음, 와이프를 죽였다. 그 당시에 와이프인지 이혼한 와이프인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LA 하이웨이에서 이 사람하고 경찰하고 체이스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보이죠? 이 사람, 이 사람이 도망가고 그 위에 한 경찰차가 한 100대 정도 이렇게 쫙 가는데 빨리도 안 달려요. 달리고 이 사람이 몰던 차가 브론코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단종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이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 급이라고 해야 되나? 박지성? 어, 은퇴하고 박지성은 방송에서 막 방송 해설하고 그런 이영표가 맞나? 그러니까 이영표가 그 축구 리타이어 하고 그다음에 어, 해설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영표가 갑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저렇게 하위에서 저기 한 교통 그 저기 경찰차 한 100대 정도 때 뒤에다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쫙 고속도로 이렇게 쫙 달리고 그게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 요 차가 단종이 됐어요. 오케이.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오제이 심슨이 이제 재판에 갔을 거 아닙니까? 재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재판이 있어요. 형사 재판이 있고요. 민사 재판이 있어요. 형사 재판은 용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 검사였는데 검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제이가 용의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라고 이제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나면 무죄거나 유죄거나 그래요. 유죄면은 기본적으로 깜빵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오제이 심슨이 변호사의 드림팀을 만듭니다.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 가지고 드림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무죄를 받아냈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근데 민사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싸움이에요. 오케이?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무죄 유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돈을 얼마를 줘라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요. A가 잘못했으니까 깜빵에 간다. 그게 아니에요. B가 잘못했으니까 B가 감옥에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민사 사건은 기본 무조건 A가 B한테 돈을 얼마 줘라.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형사 사건하고 민사 사건은 전혀 다른 개념의 사건이고요. 그래서 민사 사건은 항상 누구한테 페버를 가는 판결이 날 수밖에 없어요. A가 더 맥센스하다 혹은 B가 더 맥센스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둘 다 페버러블하게 하고요. 근데 형사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형사 사건은 용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깜빵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에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났다고 그랬죠. 근데 민사 사건에서 왕창 민사 사건은 오제이 심슨이 한 팀이고요. 반대팀은 죽은 사람 그 가족들이 한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웠고요. 그래서 결국 오제이 심슨이 돈을 왕창 물어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제이 심슨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팅 하이포시스는 형사 사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테스팅을 한다는 게 형사 사건이에요. 형사 사건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일단 무죄로 봐요. 그리고 국가가 이 사람이 무죄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증거들이 차고 넘쳐야 유죄를 때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심증으로 이럴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유죄야. 이거는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용의자 같은 경우에 유죄가 판단이 되면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불리함이 그래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최저한도로 용의자한테 페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이 사람, 이 용의자가 무죄가 아니라고 유죄라고 하는 증거를 충분히 많이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증거가 차고 넘쳐야만 유죄로 때린다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빵빵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검사가 뭐라고 그러면 그걸 또 방어하는 논리를 만들고 막 그래서 증거가 차고 넘치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증거가 차고 넘쳤지만 변호사들이 그걸 다 방어를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충분히 많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민사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 말이 더 make sense한가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용의자고 한 사람이 국가가 아니에요. 둘 다 개인과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는 두 사람 말을 듣고 누구 말이 더 make sense한지 판단을 해서 네 말이 더 맞아. 그러니까 너는 쟤한테 돈을 얼마 줘.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기고 진다고 해서 깜빵에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에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그 민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서 있는 돈 다 털리고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팅은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의자가 있고요. 이제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충분히 많은 증거를 제시를 하면 그 용의자가 유죄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보죠. 제일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뮤가 3.7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가 보통 H no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ull hypothesis. 이게 용의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의 커먼 컨센서스가 뭐냐면 뮤가 3.7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H1 혹은 HA라고 씁니다. 요거는 alternative. 이게 국가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뮤가 3.7이다. 것과 뮤가 3.7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입장은 뭐냐면 증거가 차고 뮤가 3.7이라는 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쳐야만 우리가 뮤가 3.7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뮤가 3.7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기존의 3.7을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공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주 공장일 수도 있고 뭐 반도체 공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뮤가 3.7이 아닐 지금 모든 세팅에 뮤가 3.7로 세팅이 돼서 공장을 세팅을 해놨는데 뮤가 3.7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뭐 여러 가지 세팅을 막 바꿔야 된다든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3.7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돈을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공정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뮤가 3.7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추가로 뭐 우리가 돈을 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두 개의
오피니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H-낫은 기존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낫을 선택을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고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H1을 선택을 하는 순간 컨시퀀스가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레이버가 될 수도 있고 뭔가를 바꿔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H1이나 H 얼터네이티브를 선택을 하려면 증거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H1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컨피던스 레벨 얘기했죠? 컨피던스 레벨 보통 95%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있어요. 보통 알파라고 표시하고요. 이거는 5%입니다. 그러니까 significance 레벨은 1 빼기 confidence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 얘기할 때는 confidence 레벨이라고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테스팅할 때는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레벨을 조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영어의 뉘앙스 같은데 기본적으로 confidence 레벨하고 significance 레벨은 컴플리먼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confidence 레벨 95% 얘기하는데 그 편의상 95% 얘기하는 거고요. 대응에서 테스팅에서는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불러요. 그건 5%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경우를 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할 거예요. 그죠? 샘플을 뽑아요. 증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X바를 confidence X바가 에스티메이터가 되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거. 그리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시그마 안다고 그러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95% 여기서는 significance 레벨 하면 5% 하면 마이너스 1.96 1.96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있죠. 요게 요 숫자가 뮤는 여기 지금 3.7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뮤가 null이 true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계산을 해요. 그걸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요걸 계산을 했더니 요로 떨어졌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null이 true일 때 티피컬하게 발생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H0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H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했는데 이쪽으로 떨어졌다. 이것도
H1을 선택.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로직이에요. 단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쳐다보느냐 하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로 생각을 해볼게요. 뮤가 3.7이고요. 이게 H0. 이번에는 뮤가 3.7보다 크다고 해보죠. 차이점은 지금 여기가 3.7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여기는 3.7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1.96 이거가 계산을 했는데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샘플을 뽑아서 저걸 계산했더니 졸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H 낫을 해야 될까요? H1을 선택해야 될까요? H 낫. 그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색깔을 바꿔서. 왜냐하면 여기 떨어졌으면 당연히 3.7보다 크다는 거에 익스트림한 반대편에 대한 샘플이 뽑힌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2.5%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5%가 돼야 돼요. 여기 1.96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1.96 아니고 그거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냥 여기 오케이. G 0.05라고 표시했고 여기 0.025였으면 1.96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에 떨어졌을 때 이 경우에는 뮤가 3.7보다 크다는 걸 익스트림하게 반대하는 케이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여기에다 2.5% 주고 여기에다 2.5% 줬죠. 근데 이 경우에는 원사이드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5%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떨어졌을 때만 여기가 H1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two-sided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one-side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wo-side 테스트는 얼핏 보면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하고 동일해요.
근데 원 사이드 테스트는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투 사이드 테스트, 원 사이드 테스트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차이점이 원 사이드 테스트일 경우에요. 투 사이드 테스트는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 로직이거든요. 근데 원 사이드 테스트 할 적에는 이게 약간의 트위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 사이드, 투 사이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익스트림 케이스가 있는데 원 사이드 테스트는 그걸 하나는 그 얼터네이티브 하이퍼시스를 극렬히 반대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쪽 사이드가 H 낫으로 바뀌고요. 여기 그 반대편은 2.5%만 우리가 픽업했는데 5%로 늘려줘야 돼요. 오케이? 지금 여기 원사이드 테스트가 이렇게 되면 이쪽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하나 더 해보죠. 우리가 테스팅 하이퍼시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중에 뭘 했냐면 이렇게 chi-square degree n-1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그마 스퀘어가 3. 아까 7이었나요? 3.7이라는 거 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3.7이 아니다. 이렇게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원사이드 테스트하고 투사이드 테스트가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좀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건 S 스퀘어 가지고 에스티메이트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샘플링은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거나 아니면 테스팅을 하려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알파가 5%, 컨피던스 레벨 95%로 하면 여기 2.5%가 되도록 여기를 셀렉트 해주고 여기가 2.5%가 되도록 여기를 셀렉트를 해요. 그죠? 여기가 H 낫이고 여기가 H1이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이걸 계산을 했는데 여기 어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H 낫이에요. 이쪽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뭐냐면 S 스퀘어가 굉장히 작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시그마 스퀘어가 작다는 걸 임플라이 하는 거예요. H1이에요. 이 경우에는 H1인데 이 경우에 S 스퀘어가 큰 케이스거든요. 그 얘기는 시그마 스퀘어가 클 개연성이 높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 스퀘어가 3.7이 아니라는 거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그마 스퀘어가 3.7보다 작은 케이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3.7보다 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사이드는 3.7보다 작다는 걸 서포팅하는 에비던스고요. 이쪽 사이드는 3.7보다 크다는 걸 서포팅하는 에비던스예요. 그걸 균일하게 2.5%씩 분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rejection reg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저걸 계산을 했는데 이게 리젝션 리전에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null hypothesis를 reject 한다는 뜻이에요. alternative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다고. null은 3.7이고요. alternative는 3.7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가 어디에 떨어져야 리젝션 리전이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 요게 성립한다고 그래 보세요. 시그마 스퀘어가 원래 3.7이라고 생각했는데 3.7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요게 true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요 놈이 typically 작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rejection region은 이쪽이에요. 여기가 5%가 이쪽에 할당돼야 돼요. make sense 한가요? 거꾸로 가보죠. 요번에 자 시그마 스퀘어가 3.7이고요. 이번엔 alternative가 3.7보다 큰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null이 true라고 그러면 요 시그마 스퀘어에다 3.7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7이 여기 들어간 거고요. 요게 카이 스퀘어 디그리 n-1이에요. 근데 null alternative가 true라고 그래 보죠. alternative가 true면 요 s 스퀘어라는 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rejection region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계산했더니 요 rejection region에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alternative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스팅 하이퍼시스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투사이드 테스트가 있고요. 원사이드 테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투사이드 테스트는 리젝션 리전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리젝션 리전이 양쪽에 있는 게 투사이드 테스트고요. 원사이드 테스트는 리젝션 리전이 한쪽에만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투사이드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한쪽에 있으면 원사이드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다 기계적으로 동일한 프로시저를 거칩니다. 그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여러 개 봤잖아요. 그걸 그대로 테스팅으로 돌리면 투사이드 테스트의 컨피던스 인터벌 그 영역이 컨피던스 리전이 되는 거예요. 리젝션 리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었잖아요. 그 리전이 컨피던스 리전이에요. 그거의 컴플리먼트가 리젝션 리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그 숫자가 컨피던스 리전에 떨어지면은 H는 앗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리젝션 리전에 떨어지면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1을 선택하는 거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 테스팅에서는 투 사이드 테스트도 하지만 원 사이드 테스트도 해요. 그러면 원 사이드 테스트를 하면 이 리젝션 리전이 한쪽에 치우칩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원래 95% 기준으로 하면 2.5%씩 배당을 해줬는데 원사이드 테스트 할 적에는 한쪽 리전이 리젝션 리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리젝션 반대편 리젝션 리전을 2.5%에서 5%로 늘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이그젬플 쭉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제가 이름 지은 거 원 샘플, 페어드 샘플, 투 샘플 했는데 오늘은 원 샘플 위주로 쭉 하고요. 다음 시간에 페어드 샘플하고 투 샘플에 대해서 해볼게요. 원 샘플 테스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뮤가 3.7이다. 혹은 P가 0.3이다. 아니면 시그마 스퀘어가 3.7이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파라미터 하나에 대한 겁니다. 아니면 예. 예. 그래서 원 샘플 G 테스트라고 그런 거는 뭐냐면 G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걸 G 테스트라고 그러고요. T 테스트는 T 샘플 디스트리뷰션이 T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장 심플한 케이스부터 봅시다. 오케이. 뮤가 50이다 하고 뮤가 50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그러면 뮤는 뭐로 에스티메이트 하냐면 X 바로 에스티메이트예요. 그죠?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테스팅을 하려면 그거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성립을 하려면 우리가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쓰기 때문에 n은 충분히 커야 되고요. 하지만 예. 그 10% 파퓰레이션에서 10% 미만으로 샘플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샘플링 할 적에는 동일한 샘플을 같이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IID로 우리가 근사를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10% 미만의 샘플링을 하면 그게 맥센스 하다는 게 커먼 센스고요. 시그마를 샘플 사이즈 크면 S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50인 케이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5%로 생각하면 여기 2.5%, 2.5% 할당하면 되고요.
여기가 1.96이고 여기 마이너스 1.96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뮤가 5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샘플 사이즈가 500이고요. 충분히 크죠? X 바 계산했더니 48이고 S가 20.3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뮤는 50으로 지금 여기 뮤가 50이다 대 뮤가 50이 아니다 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뮤에다 50을 집어넣는 거고요. X 바는 여기 48이고요. 여기 48. S가 20.3. 여기 스퀘어 루트 n에다가 500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걸 집어넣은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뮤에다 50을 집어넣고요. n은 500이고요. x바는 48, s는 20.3.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x바 지금 요거 하고 보세요. 여기 계산한 거. x바 빼기 뮤 나누기 s 스퀘어 루트 n. 정확하게 요걸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어딘가 이게 이쪽으로 여기 어딘가 떨어질 거고요. 요거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른 거고요.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른 거고 여기 떨어진 여기 나왔고요. 요 면적을 계산을 해요. 요 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CDF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파이에 스탯스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 놈 하면은 이게 표준 전기분포가 되고 여기 CDF에다가 요 스태티스틱 요 계산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 면적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태티스틱 계산을 했고요. 여기 사이파이 스탯스를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사이파이 스탯 패키지를 임포트 했고요. 그래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 오케이. 조금 더 세련되게 계산을 했네요. 요게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거든요. 요걸 계산한 게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취했고요. 오케이. 절대값을 취했고 그러면 지금 원래는 요게 이쪽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떨어질 거예요. 이쪽 어딘가. 그죠? 그래서 서바이벌 펑션이라는 건 CDF의 반대말입니다. CDF 하면 주어진 점 기준으로 해서 왼쪽 면적을 계산하는데 서바이벌 펑션은 오른쪽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양수일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음수예요. 근데 양수 음수 따지지 말고 그냥 절대값으로 계산을 했고 그러면 여기 어딘가 나올 거고 요 면적이 계산을 하려면 서바이벌 펑션을 여기 서바이벌 펑션을 계산을 했고 우리는 투 사이드이기 때문에 요거의 더블을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더블을 계산을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요걸 p-value라고 부르고요. 요 p-value가 알파랑 비교하는 거예요. 알파는 5%고요. 그래서 요 p-value가 주어진 알파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alternative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statistic 프린트하기 했고요. p-value 프린트하기 했고 그래서 여기 알파가 5%고요. 우리가 알파보다 작다. 그러면 H0을 리젝트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H1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statistic은 마이너스 2.2030 요거 계산을 한 숫자가 마이너스 2.203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96보다 왼쪽에 있죠. 그쵸. 마이너스 1.96보다 더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젝트를 할 거예요. p-value를 계산했더니 p가 0.0276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203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95%였으면 이게 마이너스 1.96이 크리티컬 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가 마이너스 1.96 여기가 1.96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가 2.5% 여기가 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96보다 더 익스트림한 케이스니까 당연히 H0을 리젝트 할 거예요. 그걸 얼만큼 시리어스하게 리젝트 하냐가 p-value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23 기준으로 해서 요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대응해서 요 면적 계산해서 더블을 치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 요거 면적이 p-value예요. p-value가 얼마냐면 0.0276 그러니까 지금 알파가 5%거든요. 알파가 5%예요. 그러니까 5%보다 더 작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알파가 5%인데 p-value가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H1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여기 그림을 좀 그려놓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2030이고요. p-value는 요 빨간색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면적을 계산을 했더니 5%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요거 해보죠.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단지 요것만 바뀐 거예요. 요것만 바뀐 겁니다. 예, 똑같은 케이스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뭐가 바뀌었나? X. 아까 이거였는데 똑같은 걸로 하지 왜 바꿨을까? (500에 48에 20.3) 오케이, 똑같네요. 이게 왜 바뀌었지? 스태티스틱이? 잠깐, 뭐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스태티스틱은 변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요게 지금 투 사이드 테스트를 원 사이드 테스트로 바꾼 거고요. 548, 20.3. 뮤가 50이고요. n은 500. 이거 48.5로 바꿨군요. 왜 바꿨지? 48, 20.3.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거랑 스태티스틱은 변하면 안 돼요. 스태티스틱이 왜 절대값이 붙었지? X바, 여기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고요. 작은 케이스. 그래서 스태티스틱 자체는 변함이 없고요. p-value는 지금 아까는 양쪽 익스트림의 면적을 계산을 했거든요. 투 사이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원 사이드 테스트예요. 그래서 한쪽만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면적의 반만 계산을 한 거예요. 당연히 H1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H1을 선택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통계하시는 분들은 H0을 리젝트 한다고 얘기를 해요. H0을 리젝트 한다고 부르고, 저는 그냥 H1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케이.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 한쪽 사이드만 이렇게 그 면적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해를 해야 될 게 원 사이드 테스트하고 투 사이드 테스트가 리젝션 리전이 투 사이드 테스트는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듯이 양쪽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하고 동일한 계산이에요. 근데 원 사이드 테스트는 그 리젝션 리전이 양쪽에 생기는 게 아니고 한쪽에 생깁니다. 근데 그 알파를 채우려면 영역이 커져야 돼요.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 때는 양쪽이 2.5%씩 면적을 할당했거든요. 근데 한쪽을 제거를 하면 한쪽 사이드에 5%를 할당을 해줘야 돼요. 면적을.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변합니다.
오케이. 요번에는 이제 뮤가 50보다 크다는 케이스예요. x바가 52고요. 그러면 x바만 보면 x바가 52거든요. 오케이.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x바가 52예요. 그러면 뮤가 50이라는 것과 뮤가 50보다 크다는 것과 생각을 해보면 x바가 52라는 거는 뮤가 50보다 크다는 거를 서포팅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강력한 증거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가 필요합니다. S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뮤가 50이고요. N은 500, X바가 50이고요. S는 20.3이에요. 그래서 스태티스틱은 X바 빼기 뮤 나누기 S 스퀘어 루트 N이에요. 그 다음에 P-밸류는 서바이벌 펑션 사용을 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P-밸류 여기 P-밸류가 이 면적이에요. 1% 조금 넘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P-밸류가 작으면 이렇게 P-밸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계 패키지의 어느 걸 봐도 P-밸류는 항상 리포팅이 됩니다. P-밸류가 작다는 거는 something happen. P-밸류가 크면 그냥 usual case예요. P-밸류가 작다는 거는 일종의 알람 시그널이 알람벨이 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P-밸류가 작다 그러면 어떤 워닝 시그널이 온 거고요. 그 얘기는 얼터네이티브를 서포트하는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P-밸류가 1%가 조금 넘어요. 알파가 5%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시어리어스한 워닝 시그널이 온 거고요. 그 얘기는 얼터네이티브를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X바가 52인데 이게 얼터네이티브를 서포트를 해요. 52가 크죠? 근데 만약에 S가 굉장히 S가 200이라고 그래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X바 지금 뮤는 50대 뮤가 50보다 크다는 거고요. 근데 X바가 52예요. 그러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H1을 서포트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경우에 H1을 서포트했고요. 근데 S가 200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죠. P-밸류가 40%고요. 그건 유주얼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X바가 52라고 해도 그게 H1을 서포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S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S가 20일 적에는 요 면적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죠? 근데 200으로 하니까 면적이 엄청 커졌어요. P-밸류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X바를 계산했더니 52라고 나왔는데 그게
그러면 뮤가 50보다 클 거라는 거를 서포팅하는 에비던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S 값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S가 20일 경우에는 H1을 스트롱하게 서포트했고요. P 값이 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S가 200이었다 그러면 P 값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어요. 40 몇 퍼센트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X 바가 52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S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원사이드 t 테스트는 시그마 대신에 S가 들어간 거고요. t 테스트가 디스트리뷰션이 T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x 바 마이너스 뮤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이 노멀이거나 아니면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커서 이게 노멀인 케이스로 계산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우리가 센트럴 리밋 세럼 쓸 수가 없고요. t 디스트리뷰션을 쓸 텐데 그 경우에는 가정이 샘플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노멀이어야 된다는 굉장히 스트롱한 컨디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리졸트는 어프록시메이션 리졸트가 아니고 이그젝 리졸트거든요. 지금 요거는 CLT를 기본적으로 쓴 겁니다. CLT하고 로우 오브 라지 넘버. 그래서 지금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프록시메이션 리졸트라는 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규 분포를 근사한다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커야 돼요. typically n은 30보다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고요. 요건 exact 리졸트입니다. n이 작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exact예요. 요 exact 리졸트는 population distribution이 노멀이라는 가정하에서 exact 리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n이 커야 되고요. 이거는 n이 작을 때 사용을 하는데 그 대신 exact 리졸트예요. 계산은 동일하고요. 원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보죠. 예. 요거 보죠. 오케이. P가 8%가 널이고요. 8%가 아니라는 게 얼터네이티브예요. 오케이? 그러면 P는 우리가 P 햇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고요. P 햇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이게 근사적으로 노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할 적에는 여기다 P 햇을 집어넣었어요.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할 적에는
요 밑에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거기에다가 햇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테스팅을 할 적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테스팅에서는 그냥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팅에서는 우리가 p를 알고 있다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할 적에는 우리가 요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를 모르니까 그걸 햇으로 플러그인을 했거든요. 근데 테스팅을 할 적에는 우리가 p를 고정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요. 요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n은 200이고 샘플은 200개를 뽑았고요. p가 8%고요. p-햇은 200개 샘플 중에서 22개가 1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스태티스틱은 요거예요. p-햇 마이너스 p 나누기 스퀘어 루트 요거 나누기 n. 근데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할 적에는 여기에 p 대신에 p-햇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p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다 p-햇을 안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테스팅하고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스태티스틱 계산하고 오케이. 그래서 스태티스틱 계산했고요. 스태티스틱 계산했던 게 1.5639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건 투사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95%일 경우에 1.96이에요. 그러니까 1.96보다 1.96이면 여기죠. 여기보다 이쪽에 있어요. 그죠? 1.96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p-value는 5%보다 클 거예요. p-value가 11.79%가 나왔어요. p-value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했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보죠. 이건 원사이드 테스트예요. 그죠? 원사이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은 양쪽에 리전이 생기는데 원사이드 테스트는 한쪽에 밀어줘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는 5%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는 지금 0.5고 이거를 p-햇으로 estimation 할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n으로 분사할 거고 요게 0.5고 그래서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러면 스태티스틱이 이쪽에 생겨야 얼터네이티브를 서포트를 할 거예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알파는 2.5%로 하겠습니다. 그래 예, 저가 숫자를 안 찾아봐도 되니까. 오케이? 알파는 2.5%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P 낫은 50%고요. N은 200이고요. 그 중에 113개가 1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테스트네요. 예, 요거는 이그젝 테스트인데 이그젝 테스트 하지 말고 이그젝 테스트 하지 말고 노멀 테스트 하겠습니다. 밑에 오케이. 여기 보니까 이그젝 테스트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여기 이그젝 테스트는 우리 지나가고 여기 어프록시메이션 테스트 쓸게요. 그래서 p 해시 여기 200개 중에 k가 113개였어요. 200개 중에 113개고요. p0는 0.5. 그래서 200개 중에 113개인가 그랬고요. 똑까먹었네. 113개. 200개 중에 113개가 1이라고 그랬고 나머지가 0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p hat 빼기 0.5 나누기 스퀘어 루트 0.5 곱하기 0.5 나누기 200. 이 스태티스틱이고요. 우리는 이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요 면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서바이벌 펑션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서바이벌 펑션 계산해서 2배를 해줬죠. 왜냐하면 투 사이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라이트 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요것만 봅시다. 스태티스틱이 1.8385예요. 1.8385고요. p-value가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alternative를 서포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p-value가 작다는 얘기는 something happen, alternative가 happening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롱하게 alternative가 alternative를 서포트하냐 하면 p-value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그젝 테스트라는 거 있는데 우리는 이그젝 테스트는 안 했고요. 이그젝 테스트에도 p-value가 비슷하게 나와요. 0.0385. 요거는 근사에서 p-value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젝 계산하고 어프록시메이션 계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경우에. 이그젝 테스트는 보통 인트로덕터리 코스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되게 챗GPT랑 얘기하다 보니까 들어온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 the other side 해보죠. 똑같은 건데 좀 전에는 right hand side에 대한 그러니까 rejection region이 right hand side에 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left hand side에 생겨요. rejection region이. P가 20%고요. H1은 20%보다 작고 여기 그래서 P0가 20%, N은 65고 K는
11. 오케이. 그래서 여기 exact 테스트 들어갔고요. 우리는 approximation 테스트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p hat이고요. p hat 빼기 p 나누기 스퀘어 루트 p 곱하기 1 빼기 p 나누기 n. 이게 approximation statistic이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찍힌다 그러면 이게 p-value가 됩니다. 그러니까 p-value가 왼쪽에 찍힐 수도 있고 오른쪽에 찍힐 수도 있어요. 면적, p-value라는 게 기본적으로 면적인데 원사이드 테스트의 리젝션 리전이 왼쪽에만 생길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왼쪽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CDF를 사용한 겁니다. 오른쪽에 생겼으면 서바이벌 펑션을 썼을 텐데. 이렇게. 그래서 p-value만 보죠. 예, 저는 p-value만 봅니다. usually. 27% 나왔어요. 그러면 워닝 시그널이 안 뜬 겁니다. 그죠? 워닝 시그널이 안 뜬 거예요. 그 얘기는 그냥 H0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H0. 근데 p-value가 예를 들어서 3%가 떴다. 그러면은 워닝 시그널이 울린 거예요. p-value가 작으면.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스태티스틱 패키지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p-value예요. p-value가 굉장히 스몰 넘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워닝 시그널이 뭔가 울린 거예요. p-value가 작은 숫자가 아니고 뭐 10%, 20% 그러면 이제 유저한 케이스라는 얘기고요. p-value가 작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p-value typically 알파를 typically 사람들이 5%를 산정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p-value가 27% 나왔죠? 그러면 유저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exact p-value하고 approximation p-value하고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n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n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exact 테스트는 시험 범위에 안 집어넣을 겁니다. exact 테스트는 시험 범위에 안 집어넣을 거예요. Alternative to sample t-test 요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챗GPT랑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원 샘플 테스트 했고요. 원 샘플 테스트 했고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원 샘플 G 테스트, 원 샘플 T 테스트, 원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1번하고 3번은 기본적으로 같은 건데 XI가 제로 원인 케이스가 굉장히 스페셜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 쪽에서 왜냐하면 맨날 하거든요. 뭐 지지율 테스트하면 그냥 제로 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원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라고 따로 떼어나긴 했지만 1번하고 3번은 기본적으로 같은 놈입니다. 2번은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기본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큰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샘플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t-스테트를 쓰는 거고. 근데 그것마다 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다음 시간에 투 샘플 테스트하고 페어드 샘플 테스트를 얘기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투 샘플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파퓰레이션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투 샘플 테스트 투 샘플 테스트는 파퓰레이션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뮤1하고 뮤2가 같으냐 아니면 뮤1하고 뮤2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샘플 뽑고 이쪽에서 이렇게 샘플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 샘플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 사이드 테스트가 있고 투 사이드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 일본의 평균 임금. 그러면 투 샘플 테스트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샘플링을 하고 일본에서 샘플링을 해서 X1바, X2바 계산하고 그래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투 샘플 테스트. 아니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으냐? 시그마 1이 크냐? 시그마 2가 작냐? 투 샘플 테스트.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원 샘플 테스트라는 거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투 샘플 테스트하고 페어드 샘플 테스트 구별을 해야 됩니다. 페어드 샘플 테스트를 얼핏 보면 투 샘플 테스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efore 30, 28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냥 얼핏 그냥 생각하고 이거 투 샘플 같은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티피컬리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 보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잘 워킹하는지 보기 위해서 다이어트 매저하는 게 BMI 지수인가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무슨 지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기 전에 BMI 지수를 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이제 뺑뺑이를 막 돌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서 BMI 지수가 막 내려가겠죠. 그죠? 예, 내려갔네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안 내려갔네. 예, 데이터 조작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꼭 투 샘플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투 샘플이 아니고 페어드 샘플이라고 불러요.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피리어드에 매저를 하고 또
어떤 피리어드에 메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디퍼런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워킹하느냐, 워킹하지 않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투 샘플 테스트하고 페어드 샘플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제가 찍은 동영상 여러분이 안 봤을 것 같은데 요거 paired and two sample confidence interval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랑 똑같은 건데 단지 이제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rejection region이 양쪽에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리젝션 리전이 한쪽에만 생기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